카스트라토는 이탈리아어로서 변성기 이후에 음역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여성의 음역을 내기 위해 거세한 남자 가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남성이 거세를 통해 여성의 소프라노, 그 고음을 낼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최후의 카스트라토는 20세기 초반까지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 모레스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1883년부터 1913년도까지 시스틴 성당 합창 단원으로 존재를 했으며 인류사에 유일하게 현존하는 카스트라토 레코딩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요, 이 카스트라토를 키워내는 교육기관이나 선생님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집권 이후에 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점령하면서 카스트라토 생성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카스트라토의 수는 급격히 감소되어졌고 그 방법이나 기술이 내려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로 모레스키 본인이 홀로 카스트라토 창법을 개발해내었지만 그 역시 제자를 두지 않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이 완벽한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명맥이 끊겨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비극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카스트라토는 알렉산드로 모레스키를 끝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끔찍하게도 이 남성성까지도 버리면서 왜 이렇게 여성의 음역을 가지는데 탐닉했는지, 이 카스트라토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의외로 매우 단순하다고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한 구절을 그대로 직역,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중세의 기독교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도 여자들이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여자들의 목소리를 아예 금지시켰지만 문제가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신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때 여자들의 높은 음역을 소화해낼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거듭하다가 변성기가 오지 않은 소년 성가대나 팔세토, 여성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모방하는 남자들을 이용하여 여자의 높은 음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팔세토 창법은 여성의 목소리를 거짓으로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 오늘의 주제에 이 카스트라토처럼 끔찍한 거세까지 시행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얻는 경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고통이 언제나 따르기 마련이죠. 이 거세 수술 방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16세기 경에는 마취의 기술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들을 너무나 잔인하게도 끓는 물에 담가 기절시킨 후에 그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손으로 고환을 뭉갠 후 정관을 가위로 잘라내는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상만 해도 고통이 밀려오는 이 방법은 차라리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거세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약 성분이 있는 재료들을 다량으로 주입하다가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고, 목을 졸라서 환각 상태에서 거세를 시키다가 질식사 당하는 사고도 언제나 동반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파리넬리에서도 나왔던 이 유명한 장면은요,
고환의 상처를 낸 후 이 양잿물에 몸을 담궈서 서서히 진행되는 화학적 거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먼저 고환을 제거하였기에 테스토스테론의 변화로 관절이 비정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상태가 집중적인 훈련과 결합하게 되면 여성적이면서도 파워풀하고 탄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라토들은요, 여성과 유사한 특징들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시들처럼 수염이 나지 않았고 엉덩이가 풍만하고 어깨가 좁아지는, 한마디로 여성의 몸매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뚱뚱해지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대체적으로 키가 크고 뚱뚱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거세가 되면 당연히 성욕이 크게 줄거나 사라지겠죠? 그리고 성격이 다소 우울해지거나 염세적이게 될 수도 있고, 거세라는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인 변화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거세 수술을 거치면은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변했다고 하는 거죠. 당시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이 카스트라토를 만드는 일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 내려주신 고유한 성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명목 아래겠죠. 하지만 표면적인 발표와는 틀리게 1588년 교황의 성가대는 카스트라토 단원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748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교회에서 카스트라토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 카스트라토의 인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들을 없애버리면 신자의 수가 줄어들까 두려워서 차마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교황들은 신앙보단 비즈니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했던 것이었죠. 거세 수술을 행한 자를 파문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의 그 한 구절 때문에 여성이 성가대나 극장 무대에 서는 것을 금지시켜 결과적으론 카스트라토의 활동을 부추긴 시대의 아이러니한 산물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너무나 많았던 카스트라토였지만 그들은 멋진 울림과 신선함, 그리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소년의 미성을 언제나 간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TV나 인터넷 등 즐길 여흥거리가 없었으니 오페라 극장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이 카스트라토는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크나큰 인기를 얻게 되었던 거였죠. 카스트라토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이 중성의 목소리로 신비감을 조성하였으며 정상급 카스트라토는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우상으로 떠오른 카스트라토에게 부와 명예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카스트라토의 전성기가 찾아왔던 18세기에는 이탈리아에서만 1년에 약 4천여 명의 어린 소년들이 거세되어졌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음악원은 이 카스트라토의 재능을 연마시키는 유명한 교육기관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리고 혹독한 훈련 방법이 언제나 시행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새벽 4시 30분, 겨울에는 6시 30분의 기상,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이 원생들은 휴식 없이 훈련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노래 연습, 음악 이론, 작곡은 물론이고 귀족들을 상대해야 했기에 똑바른 자세, 어학, 문학 등 교양까지도 두루두루 설렵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고 힘든 수련을 이겨내면 그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인기와 부를 소나기에 줄 수 있는 카스트라토였지만 거세를 한다고 해서 모두 아름다운 목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카스트라토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무식하고 어설픈 지식 때문에 어릴 때 거세만 하면 그 마성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였기 때문에 음악적 재능이 없이 무작정 거세된 이들은 카스트라토가 되는데 실패를 하여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거세당한 어린 소년들이 그 고된 수련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여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남창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카스트라토의 전성기인 18세기 이탈리아에서는 페리, 파리넬리를 유시한 카스트라토들이 오페라 무대를 장악하면서 지금의 가수들 못지않은 슈퍼스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다고 전해지는 카스트라토, 파리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리넬리의 본명은 카를로 마리아 미켈란젤로 니콜라 브로스키라고 합니다. 1705년 이탈리아의 나폴리 안드리아에서 작곡가 살바토레 브로스키 그리고 카테리나 베레세 사이에서 이남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형 리카르도 브로스키는 아버지를 따라 작곡가가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파리넬리는 그의 나이 12살 때 거세를 당했으며 여기엔 아버지가 음악적 욕심으로 거세를 시켰다. 아버지가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당시 19살이었던 형이자 장남이었던 리카르도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동생을 거세시켰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거세당한 파리넬리는 당시 유명한 작곡가였던 니콜라 포르포라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파리넬리가 카스트라토 교육을 받았을 때 단체 교육기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당대의 작곡가 니콜라 포르포라의 개인 교습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카스트라토 육성훈련은 매우 엄격하고 혹독하였지만 파리넬리는 이것들을 다 이겨냈다고 합니다.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과 빼어난 스승의 교육이 동반되었기에 이 천재적인 카스트라토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 후 놀라운 속도로 이 파리넬리의 노래 실력은 향상되었으며 그가 15살이 되던 1720년 어느 귀족의 결혼식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축가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메타시스오를 만나게 되어 평생 친분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예명 파리넬리는 그의 후원자 귀족 파리나 형제의 성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리넬리는 그의 잠재력을 미리 알아채린 자들과 함께 자신의 화려한 데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부사들은 마지막 무기 그 비장의 카드를 꽁꽁 숨겨두기 마련이죠. 파리넬리의 스승인 니콜라 포르포라는 이 재능 있는 자신의 제자를 좀 더 감추어 둡니다. 그는 파리넬리를 자신의 오페라에 깜짝 등장하게 함으로써 제자의 성공은 물론이고 자신의 성공까지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724년 1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드디어 파리넬리가 공식적으로 대중들 앞에서 데뷔 무대를 치르게 됩니다. 이 파리넬리의 노래를 들은 관중들은 성가대 소년들과 같이 맑고 깊은 음색과 여성보다 더 높고 넓은 음역대의 노래를 매우 힘있게 불렀다. 이렇게 극찬을 내리며 그에게 열광을 하게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원갓, 원파리넬리라고 관객들에게 칭송되어지면서 정말 너무나도 크나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의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닌 그 미성에 흠뻑 취한 귀부인들이 공연장에서 혼절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극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파리넬리의 마성에 흥분을 느낀 귀부인들이 그와 동침을 하고 싶어서 은밀히 그를 유혹했으나 아시다시피 그는 그 일을 치룰 수 없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파리넬리는 전이만 상대 부인들과 치룬 후 결정적인 거사는 자신의 친형 리카르도와 교체하여 마무리를 지었다는 기록이 영화에서도 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입소문을 타고 그 당시 유럽의 최고 인기 스타로 군림하게 된 이 파리넬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6세에게 초대받아 그의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프랑스의 왕인 루이 15세 앞에서 그를 위한 노래를 불렀고, 이에 루이 15세는 이 파리넬리의 목소리에 감탄을 하며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어마무시한 가격에 자신의 초상화를 하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왕족들은 어찌됐든 인기인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나 봅니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5세의 왕비였던 이사벨 파르네시오는 남편이 앓고 있던 우울증이 음악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여겼기에 이 남편의 치료를 위해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파리넬리를 스페인 궁정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펠리페 5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4곡의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로 인해 펠리페 5세의 우울증은 치료되었고, 이 파리넬리의 명성은 더욱더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1737년 8월 그 공로로 인해 스페인 궁정에서 지위를 얻었으며 그 후 더 이상 일반 대중들을 위한 무대에는 서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족들과 왕족들에게만 자신의 공연을 선보이는 아주 고귀한 몸이 되셨던 거였죠. 1759년까지 스페인에 머물면서 흥행사로서 권력을 행사했으며 또한 정치적인 활동에도 가담했다고 전해진다고 해요. 하지만 뒤를 이은 카를로스 3세와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궁정의 지위는 잃었지만 이미 수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은퇴 후에도 모차르트, 글루크 등 수많은 음악가들이 그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며 가르침을 얻었다고 전해진다고 해요. 또한 은퇴는 했지만 그의 예술가적 창작성은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파리넬리는 자신의 화려했던 전성기 모습을 회상하며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며 끊임없이 예술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1782년 78살의 나이로 하늘이 내려주신 천수를 마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식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 유럽 귀족들의 생활상에 빗대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그는 로마 교황령 볼로냐에 묻혔으나 이 나폴레옹 1세에 의해 무덤이 훼손되었다가 최근에 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그가 남긴 수많은 편지와 시들은 볼로냐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1994년도에 발표되었던 영화 파리넬리에서 핸델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를 부르는 모습을 아까 보셨습니다. 이 파리넬리의 그 신비한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하여 그 당시 최신 음향 기술이 총동원되어졌다고 하는데요. 남성적이면서도 동시에 여성적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감독은 실제 활동하고 있는 테너와 소프라노 가수의 목소리를 합성시킨 다음에 이 립싱크를 표현하며 파리넬리의 그 마성의 목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파리넬리 같은 순수 카스트라토, 그들의 목소리는 이젠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넬리가
공연 전에 여장을 한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는 18세기를 풍미했던 카스트라토였고 풍부한 성량과 기교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지만 그의 연기력은 풍부한 성량에 걸맞지 않게 좋지 않았다고 하며 이 화려한 무대 의상과 장식으로 인해 세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파리넬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18세기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핸델은 이 파리넬리를 노래하는 기계라고 서슴없이 비난했다고 전해지기까지 한다고 해요. 무대에서는 양성적 매력으로 관객들의 넋을 빼놓으며 천사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이 카스트라토는 성불구자나 거세한 식용 수탉이라는 조롱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삐뚤어진 신에 대한 경배심과 욕심으로 인해 세상에 태어났던 카스트라토. 그들에겐 성 정체성을 잃은 비극일 수도 인기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줬던 희극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존재했던 것만으로도 인류 음악사에 크나큰 획을 그었던 건 사실이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